안녕하세요. 조사국 국제종합팀 이창기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오늘도 잠깐 보니까 35.3도 굉장히 고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근데 정말 이렇게 꽉 채워줄 줄 몰랐고 하는 금요강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세요? 그럼 대부분 많이 좀 들어보신 분들인가 봐요. 보니까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냥 직장인이나 일반 주부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저희 직원들도 몇 분 계시네요. 그쪽에.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냥 누구나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제가 세계 경제 전망 쪽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 인터넷 발달이나 여러 가지 정보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이나 훨씬 더 검색도 잘하시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국내 경제 전망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국내 경제 전망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경제 전망은 국내 경제 전망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많은 자료를 이용하지만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경제 모형을 채택해서 쓰는데 소비나 투자 아니면 GDP, 생산 많은 내생 변수들을 가지고 결국 그것들을 또 GDP 성장률을 또 산출해 내는데 그렇게 앞서서 외생 변수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하죠.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별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대로 세계의 경제에 대해서 저희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모형이 대부분 저희가 가진 모형들이. 그래서 그때 세계 경제에 대한 알 수 있는 외생 변수들을 저희 이제 조사국 국제경제부에서 또 국제종합팀에서 이렇게 좀 숫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경제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가 1, 2% 좀 미미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개방 경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에 앞서서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작년부터 간략히 되짚어 보면 2017년에는 보통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하거나 아니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한다. 좀 회복세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2, 4분기 때 회복세가 지속된다.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계속 기조를 이어갔고요. 그때 특징은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로 지역, 일본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했다. 그래서 주요국은 좀 괜찮은 편이고 신흥국은 중국이랑 아세안 5 국가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 수출국이 부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원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2014년 4, 4분기부터 떨어지다가 2016년부터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17년 상반기까지 계속 회복하는 것에 따라서 17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한 $40 정도에 불과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60, 최근에 $7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원 수출국도 지금은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16년까지 마이너스 성장해서 막 이제 플러스로 이제 막 회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3, 4분기 때는 그러니까 2, 4분기까지는 이제 회복을 선진국, 주요국, 미국이나 유로 지역, 일본의 선진국이 주도하다가 3, 4분기 때는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
선진국이랑 신흥국이 좀 동반 성장하는 흐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저희가 표현했냐면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된다. 다만 이제 그리고 4분기 때는 세계 경제는 이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좀 강화됐거든요. 이때 미국이랑 유로, 일본 마찬가지 신흥국, 브라질, 자원국 이제 다 유가도 회복되면서 동반 성장하는 흐름이 거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조금 또 기조가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올해 초에는 그 세계 경제가 성장세가 확대되는데 선진국은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그 신흥국은 성장세가 강화된다. 그래서 좀 이제 신흥국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초에는 선진국이 좀 흐름을 16년부터 주도하다가 작년 하반기 때는 이제 동반 성장으로 가다가 올해 초에는 신흥국이 좀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올해 2, 4분기랑 3, 4분기가 조금 더 달라지는데 이제는 2, 4분기에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아까 전에 신흥국 강화되는 거 유지되면서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저희가 이번 7월 전망에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한다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미국이 좀 굉장히 좋은 상황,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 지역이나 일본은 그냥 무난한 양호한 정도, 그다음에 신흥국도 그냥 양호한 성장세에서 미국과 여타 국가를 조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서두가 좀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7월 저희가 보는 뷰가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이면에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나 일본,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양호한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 4분기 때 일시적으로 유로 지역이랑 그러니까 미국을 부각시키는 게 유로 지역이랑 일본은 좀 일시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이상 기후 한파가 2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독감 환자가 상당히 증가했고, 그다음에 또 파업이 있었습니다. 또 프랑스 파업이 대표적인데 잘 아시다시피 마크롱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이 주도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일본은 기상학과 폭설 한파가 있어서 혹한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부진했다가 부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계속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서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선진국 유로나 일본은 일시적으로 부진했지만 바로 이제 4, 5월에 특히 독일 산업 생산 등이 좀 강화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양호한 정도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 경우는 중국이 안정적 성장세를 6% 한 18개도 6.6%, 6.4%, 그래서 6%대 성장세를 계속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세안 5개국도 보시면 이제 5%대 항정 보이고 있고, 브라질이랑 러시아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편입니다. 2016년에 자원 유가가 떨어졌을 때 2016년 보시면 브라질이랑 러시아가 상당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2017년에는 초반에는 이게 마이너스였다가 나중에 플러스로 회복하면서 이제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성장세가 좀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IMF에서 발표한 4월에 발표한 월드 이코노미 아웃룩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학생분들께서 좀 확인을 최근에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7월에 16일에 요 내용이 한번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2018년 4월에 이제 한 내용이고 7월에 지금 한 내용을 보면은 조금씩 미중 통상 갈등 등으로 해서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보면 이제 선진국이 조금 낮아지고 신흥국 비슷한데 특히 브라질이 이제 여기서는 2.3으로 나왔는데 2018년이 브라질이 1.8로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간에 너무 많이 2017년 하반기랑 그 상반기 때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기저 효과로 조금 낮은 걸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만한 성장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교역도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중 통상 갈등, 글로벌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좀 교역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7월에 전망 발표할 때는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포인터가 없으니까 이게 요때 좀 떨어졌죠. 그래서 3월에 그러니까 17년 때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5년 평균을 계속 상회하는 게 12번인가 갈 거예요. 12번인가 쭉 가다가 3월에 일시적으로 한 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그럼 이거를 이번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때는 이제 주로 교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수출 수요가 많은데 중국 춘절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중국 춘절 기간이 2월 4일부터 1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3일인데 저 연휴가에서 4일에서 10일이면 이제 일주일 가까이 그러면은 영업일수가 모자라니까 아무래도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고 다음 달에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2월 달에 춘절이 많았으니까 영업일수가 그만큼 가뜩이나 28일 정도밖에 없는데 일주일 빠지면 4분의 1이 비었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영업일수가 부족해서 덜 만들고 덜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춘절이 있으면 이 시기를 좀 피해서 그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데 수출 수입할 내용을 아니면 그 사람들 좀 쉬어야 되니까 미리미리 더 수입이나 수출을 빨리 앞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계절적으로 이렇게 연초에는 높은 편이 아닌데 이게 좀 이동을 해서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 주요국 수출 증가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수출이 최근에 미국, 유로, 일본 다 괜찮거든요. 미국도 플러스, 그다음에 유로가 좀 우려가 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괜찮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이거는 딱 보시면 이제 1번 이 주석이 보시면 이 정기 대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정기 대비이기 때문에 전기에 보시면 이게 4.7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정기 대비 조금 떨어져도 아직 높은 수준이니까 이럴 때는 아직 좋은 수준이다. 실제 일본 수출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12.6, 인도, 아세안 다 두 자릿대, 브라질만 조금 떨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4월에 많이 올라서 기저효과로 저희가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마찬가지로 39%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수출은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물론 좀 4월, 5월이지만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 밤에 저희가 네덜란드 CPB 교역지수가 있는데 거의 저희도 이제 그 양을 쓰는데 이 CPB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4월까지 숫자가 나왔는데 5월에는 좀 확실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한 4.4% 정도 되는데 4월이 5월에는 한 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요인인지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자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의 영향인지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원자시장. 원자시장은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70대로 상승했는데 오펙이 증산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급감 등으로 배럴당 $70대로 상승했다. 그 오펙 같은 경우는 이 감산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가요? 이게 오펙에 이제 14개 국가가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오펙을 결성해서 유가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2016년 11월 30일에 오펙 정기총회에서 이 국가들이 총 180만 배럴을 하루에 감축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총회를 하거든요. 오펙을. 그러면 2017년 5월에는 다시 이 감축한 감산 기간을 9개월 연장하고 2018년 3월까지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2017년 11월 말에 다시 감산 기간을 또 9개월 연장을 하겠다. 감산을 해서 유가를 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충분히 유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조가 좀 바뀐 게 2018년 6월 23일에는 기존 감산 합의를 일평균 180만 배럴 줄이기로 했는데 60에서 100만 배럴은 증산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거든요. 지난달에. 그래서 오펙이 증산 결정에서 많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이란 핵정책 탈퇴 뭐 기사 보실 텐데 그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베네수엘라는 지금 뭐 디폴트 위험이 있죠, 국가가. 그래서 생산량이 확 떨어질 테니까 실제 국가들 중에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엄청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줄어들면서 다 이제 배럴당 70달러대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기타재 원자재 가격은 뭐 기상이 아까 전에도 뭐 유로나 일본 말씀드렸지만 기상 여건 악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뭐 기업 제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상승하다가 6월 중순 이후에는 뭐 무역 갈등으로 뭐 다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최근 상황을 한 번씩 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주요국뿐만 아니라 그 신흥국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주요국의 고용 여건 개선, 고용 여건이 다 좋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고용 여건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뭐 2000년 12월인가요? 그때 이후로 최저 수준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최저이윤으로 실업률이 한 3.8% 정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5월 실업률이. 근데 확인을 했는데 6월에는 4.0으로 약간 올랐는데 그래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하는 수준이고요. 자연 실업률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취업자 수가 20만 이상.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고 유로 지역도 이것도 이제 2000년 이래 아마 최저일 겁니다. 실업률이 지금 8.4%로 가장 최저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임금이 오른다 뭐 이런 정보도 막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고용이 양호하고 신흥국도 뭐 고용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은 주요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용이 조금 안 좋다는데 전체로 하면 안 되고 대부분의 국가가 고용 여건 개선 및 소비 투자 증대 등이 글로벌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그 투자에 관해서 하나 뭐 글을 쓰는 게 있는데요. 거기 투자에 보면은 저희가 OECD 국가들 국가 투자 증가율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그 투자 증가세가 있었는데 투자가 2018년까지 계속 확대되고 19년부터는 계속 성장을 하지만 조금씩 서서히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다시 5월 달에 다시 OECD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숫자들이 다 올라갔어요. 더. 그래서 투자가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세를 뒷받침할 거니까 화두는 고용 여건이랑 소비 투자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PMI랑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3월에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뭐 유로나 일본이 하락했으니까 점차 떨어졌겠죠. 4월에 재차 반등해서 지금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 아주 크진 않지만 좀 완만한 성장으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경기 선행 지수는 이게 OECD 국가에 대한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 포함에다가 브라질이나 신흥국을 조금 넣어서 한국 뒤에 나오는 그냥 OECD랑 좀 다르니까 혼동에 주의하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항상 그 하방 리스크, 상방 리스크 얘기하는데 뭐 완만할 것 같지만 지금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통상 갈등 확대, 그다음에 뭐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그다음에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기조들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글로벌 통상 갈등 확대는 이제 교역을 좀 우려를 할 수 있고 성장세를 좀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는 미국의 저희가 뭐 금리 차 역전,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역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주로 자본 유출의 형태로 하방 리스크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글로벌 두 개네요. 이 글로벌 통상 갈등 확대하고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는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나중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무역 갈등 내에서 뭐 2월부터 이렇게 돼서 떨어진다.
보복 관세 부과했다. 보복 강화는 이렇게 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제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건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날짜별로 2월에 세탁기부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탁기, 태양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수산 철강, 그다음에 뭐 자동차까지, 그다음에 뭐 중국이 뭐 보복도 하고 미국이 다시 추가해서 뭐 2천억 달러까지만 썼지만 최대 5천억 달러까지 500빌리언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천억 달러까지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 조금씩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특히 그 미국이나 유로 지역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신흥국의 자본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국이 지금 금융시간이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의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은 실제 뭐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다 뭐 내금리 차 확대로 자본 유출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실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뭐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주가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브라질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연초랑 좀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내금리차 확대로 뭐 자본 유출의 위험이 많고 그래서 신흥국 중앙은행이 자본 유출이죠. 그래서 정책 금리를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상당히 많이 올렸죠. 40%, 터키 뭐 17.75%, 인도네시아는 뭐 3번이나 올렸습니다. 3번, 한 번, 뭐 6번 다 올려서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국의 그 자본 방어를 위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방 리스크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위험이 또 확대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그래서 뭐 주요국 통화에서 정상화,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기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로 성장을 목표로 한 나라였고 많이 확장을 많이 노렸는데 뭐 중요 가치로 삼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융의 안정이라든지 뭐 부채를 줄이고 그다음에 구조 생산의 구조 개혁이 뭐냐면 이제 석탄이나 이런 환경을 해치는 것보다는 그런 산업도 좀 바꾸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덜 만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출이나 수입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뭐 교역에도 영향이 미치고 그게 다시 성장세에 영향이 미쳐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저희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심이 많으실 텐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정말 인플레이션이 항상 그 대부분의 나라가 목표 수준 2%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목표 수준 2%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유로도 이제 상당히 근접한 모습, 이제 좀 있으면 근접할 것 같고요. 일본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뭐 이제 임금 뭐 협상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임금 협상에서 임금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임금이 이제 물가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니까 그래서 이게 더디긴 하겠지만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조금 별도로 좀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주요국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많이 회복을 했다. 다만 이제 유로는 이제 근접해 가고 있고 일본은 아직 뭐 많이 처지고 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주요국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은 양호한 노동시장, 그다음에 재정 부양 효과, 재정 부양 유지 있죠. 그래서 내수가 상당히 좋고 고용이랑 소비가 좋습니다. 뭐 투자도 괜찮고요. 그래서 소비, 투자, 내수가 호조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다만 이제 중국과 EU, 그다음에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국가들과도 무역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뭐 하방 리스크가 된다. 그다음에 뭐 유로 지역은 노동 시장은 다 좋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양호한 소비, 기업 심리가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인데 역시 뭐 미국과 무역 갈등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하방 리스크로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뭐 영국에서 2019년 3월에 예정된 그 브렉시트 전후
영국 EU 간 무역협정 협상의 향방 관련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탈리아가 최근에 뭐 기사에서 볼 수 같은데 포퓰리즘 성향의 오성 운동당과 극우 성향의 동맹당 간의 연정으로 인해서 반 EU 성향이 좀 있거든요. 반 EU 기조가 좀 강화되면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숫자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수출이 계속 좋습니다. 수출이 아까 전에 5월에 마이너스 1.0을 보였는데 그건 뭐 전기 대비여서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출이 계속 괜찮고 공급 능력 부족 및 기업 수익성 개선 따른 설비 투자 호조. 일본이 특히 투자가 좋은데 공급 능력 부족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이 아무래도 고령화에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낮기 때문에 일본은 상당히 그 로봇 산업이 요즘 많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로봇으로 이제 노동을 좀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설비 투자 호조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이어갈 전망인데 여기도 걸리는 거죠. 보호 무역주의 심화, 뭐 통상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서남 이게 7월 첫째 주였던가요? 서남부 지역 수해 피해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보셨죠? 이게 상당히 많이 피해를 많이 본 거 일본에. 이게 제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 이번에 서남부 지역 수해 피해가 제가 본 거는 일본의 산업 생산에 마이너스 1.0% 하락할 정도 영향을 줄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로 잡고 있고요. 중국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레버리징 정책 지속, 그다음에 미국과 통상 갈등 확대, 금융 불안 심화 등으로 다소 둔화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 6% 아무리 못해도 6.3% 정도로 지금 가장 낮은 6.3이거든요. 6.3 정도의 안정적 성장세는 지속할 전망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안정적 성장세하고 중국의 목표가 제가 안 적어왔는데 2020년까지 뭐 GDP 성장률을 뭐 2배로 만들겠다 뭐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또 20년에 6.3%만 돼도 그게 달성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하게 목표를 좀 달성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는 소비 개선, 재정 지출할 때 인도도 재정 많이 했거든요. 뭐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도는 그다음 경제 성장에 관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안 5개국은 수출 호조. 아세안 5개국은 수출이 쭉 좋았는데 항상 두 자릿수 이상으로 주로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힘입어서 견조한 성장세 지속할 것이고 다만 이제 다 신흥국들이니까 외환 시장 불안에 따라서 또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서 뭐 하방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되면서 뭐 관세가 붙고 이렇게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면 아세안 5개국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클 테니까 뭐 하방 리스크 잡으시면 되고요. 브라질, 러시아는 이제 자원 수출이 많은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높은데 그래서 자원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소비 심리, 뭐 브라질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산업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개선 흐름이 이어질 텐데 10월에 이제 브라질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룰라 전 대통령이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뭐 테메르 대통령이 뭐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또 룰라는 우리가 뭐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속칭 그 약간 좌파 이런 세력이고 우파는 테메르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파와서 좌파나 우파 중에 어디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향후에 연금 개혁이라든지 재정 건전화 정책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뭐 경제 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 금융, 뭐 자본 이동이나 뭐 신규 투자, 뭐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도 미국이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교역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이게 저희가 이제 7월 기준으로 쓴 건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4월에 4.4에서 5월에 지금 3.0으로 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아무래도 최근 5년 평균 2.7을 초과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기저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안 좋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호한 증가세 유지할 설명이고
세계 수입 수요랑 높은 상관관계 가진 투자의 증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국가의 투자 증가율 전망이 더 확대되었거든요. 전망이 수치가 전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지금 많이 오른 걸로 다 느끼고 계실 텐데 경기 개선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경기가 개선되면서 원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 디폴트 위험으로 생산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유 생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원유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정도로 원유 증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셰일 오일도 많이 증산을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다른데, 러시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펙 국가들이 있고 비오펙 국가가 그 오펙 협의회에서 회의를 같이 하는데, 러시아는 이제 비오펙 국가의 대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루블화를 쓰는데 루블화가 유가가 너무 오르면 루블화가 절상돼서 그 수입 물가가 또 하락하거든요.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 원유는 괜찮은데 이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물가 하락 압력이 증대돼서 마냥 $70 이상을 오르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증산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 감산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먼저 증산을 하면 원유의 그 생산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산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하락률이 있으면서 당분간 $70대에서 등락할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이란 제재 강도랑 영향이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오펙이 이러다가 추가 증산을 할 수도 있죠. 아까 점유율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라크, 이란 등이 우리가 점유율이 떨어질 거 불안해서 갑자기 또 다 같이 늘리거나 그러면은 좀 유가가 확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종합해서 저희가 전망치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희의 모형으로 저희 경제 전망할 때 외생 변수인 세계 경제 성장률이랑 이런 것들을 18년에 연간 3.8, 19년에 3.7로 저희가 잡았고요. 교역 실장률은 좀 IMF나 다른 기관에서 좀 낮은 수준인데 4.1에서 4.0. 그다음에 도연이 도입 단가, 기타 대 원자 상승률은 3.0에서 0.5 이렇게 저희가 잡고 경제 전망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 하나는 이제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그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은 이제 계속 선진국이 2017년 초반까지 16년 17년 초반까지는 선진국이 좀 회복세를 주도하다가 2017년 하반기 때는 신흥국도 좀 많이 회복이 올라오면서 특히 원유 가격이 올라오면서 자원 수출국도 브라질, 러시아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플러스로 회복하면서 동반 성장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리고 올해 초에는 신흥국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2, 4분기 때까지 유사하게 움직이다가 2, 4분기에서 3, 4분기 사이에 다시 이제 유로랑 일본이 좀 주춤하고, 그다음에 신흥국도 양호하긴 하지만 일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이에 미국은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차별화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유로나 일본이 많이 부진했는데 이게 혹시 경기가 좀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우려가 실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국면을 정말 바뀌었는지 주요국 경기 상황을 평가해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최근에 경기상이 완만한 확장 국면 지속한 가운데 일부 경기 지표, 특히 유로 지역이나 일본의 경기 지표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국면 리스크가 전환 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봤고요. 아까 OECD랑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6개 국가가 없는 순수한 이제 OECD 국가만이니까 주로 선진국이라 보시면 되고 좀 실제 좀 떨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미국을 하니까 보면은 특징적으로 다만 과거 지금 괜찮은데 확장 국면이 너무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경기 확장 국면에서
완만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현재에도 지속될 것이다. 세제개혁, 법인세 감면, 재정. 그다음에 유로 지역도 지금 최장 기간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현 경기 상승이 글로벌 금융 정가에 비해서 속도가 완만하다. 아직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도 괜찮고 경제 힘에서 당분간 그럴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완만한 지금 조금 그 구조개혁 등으로 성장 감속 추세 속에 있지만 완만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박성화 과장님께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죠.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사국 조사총괄팀 박성화 과장인데요. 이창기 차장님에 이어서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경제 흐름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을 점검한 다음에 나머지 한국은행이 7월 달에 발표한 경제 전망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 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경제동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경제 성장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어제 발표된 저희 GDP 통계를 통해서 조금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보통 경제 성장이라고 했을 때 GDP를 말하는 것이고 GDP라는 게 지출 부문별로 보면 그러니까 민간 소비나 그다음에 투자 아니면 수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소비, 수출, 투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개선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 성장률도 나쁘지 않고 더 괜찮은 모습은 매년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최근에 소비 심리가 좀 괜찮은 모습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 1월 달에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93 정도로 최근 수년간 최저 수준이었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 기대감이 들어왔고 거기에다가 16년 하반기 이후에 우리 수출이 좋아지면서 경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확산되면서 17년 11월 달에는 11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101까지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양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어제 발표된 기준으로도 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실적치만 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은 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품 수출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하고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율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파란 선을 보시면 매 분기마다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한데 이렇게 추세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앞서 세계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특히 16년 하반기 이후에 세계경제 성장세가 계속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거기에다가 그 시점에는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됐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출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경제 상황이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는 게 이
투자 부분이 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도 그렇고 건설 투자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소비, 투자, 수출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16년 하반기부터 18년 1분기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주 큰 폭의 설비 투자가 일어났는데 2분기에는 일단은 높은 수준에서 일단 크게 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15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약간씩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이 이제 어제 기사들 나온 걸로만 봐서는 되게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설비 투자도 그렇고 건설 투자도 그렇고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부진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모습을 보셔서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경제상황 평가를 할 때는 설비하고 건설 투자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소비하고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고용을 보면은 최근 수개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 명 수준에 이르는 등 해서 경제 성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부문별로 잠깐 살펴보면, 먼저 건설업 같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6년부터 일단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6년 같은 경우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에 IT 부분 중심으로 고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는데, 금년 들어서는 지금 자동차 구조조정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년 이후에 계속 진행된 조선업 부진이 취업자 수를 계속 제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 부진한 일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취업자 수를 좀 제약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설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16년, 17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었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공사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면서 취업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취업자 수 자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증가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요인으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던 도소매 음식 숙박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다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고 있는데, 아직은 예전처럼 서비스업 취업자 수를 회복시킬 정도로 빠른 속도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이 고용 부진과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큰데요. 왜냐하면 고용이 부진하면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소비가 안 좋고, 그러면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전망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자료에 없이 그냥 제가 좀 급하게 보충을 해서 이렇게 좀 이
그림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개념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소위 이제 물가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여러 가지 품목들의 가격 지수를 가중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통계 분류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진 그룹별로 분류를 하는데요. 보통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소, 가스, 에너지 비용,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크게 이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면 이 6개의 그룹의 가격 지수를 전체에 가중합을 한 거고요. 보통 또 많이 쓰는 개념으로 이제 근원 물가지수, 근원 인플레이션을 할 텐데요.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경기 외적인 부분, 대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와 물가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할 때는 요 밑에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 중에 일부분을 떼서 지금 저희들이 물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상황을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표로 기준 지표로 쓰고 있는 것이 일단 소비자 물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요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근데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나 변동성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 아니면 경기 외적인 부분들을 좀 제외하면서 경기와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기조적인 흐름을 좀 알고 싶을 때는 요 밑에 부분 중심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서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15년도에 1%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올랐다가 지금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 부분을 어디서 결정을 많이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요 석유류 가격이 포함된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업 제품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또한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기하고 가스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폭이 좀 축소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4년도에 크게 하락했던 유가가 16년도 이후에 상승세를 오면서 이 부분을 이런 큰 흐름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당히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다시 안정이 됐고요. 이 부분이 이 흐름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조적으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집세 흐름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서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일단은 가장 비중이 크고 저희들이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 부분은 2%에서 3%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물자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공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근원 인플레이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개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 보통은 개인 서비스하고 공공 서비스는 상승률 자체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연초 같은 경우 연초부터 완전히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 압력이나 아니면 수요 여건에 따라서 연초에 이렇게 오름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들을 좀 낮은 수준에서 결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공공서비스는 0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물가 상황을 파악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걸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같은 흐름으로 간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연초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반대로 벌어지면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영향이 전혀 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물가 상황을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상황을 설명드릴 때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공공서비스 요금이 쭉 0 수준으로 갈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만일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 압력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갑자기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 물가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는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망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보면 연간 기준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2012년도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0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15년도와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간 1000억 불 정도의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흑자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상선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파란 막대기가 있는데 거의 100인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매월 90억 달러, 그러니까 1년에 1000억 정도의 상선수지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최근에 이제 조금 서비스 수지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수지가 적자가 좀 크게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송 수지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를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겠지만, 대외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든다거나 그럴 경우에 좀 위험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는데요. 금년도와 내년도 앞으로 어떻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지, 고용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대내외 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이창기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경제 상황은 아마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세계경제가 그래도 계속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글로벌 교육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4%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우리 수출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계속 보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좋으면 성장, 고용, 경상수지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나 아니면 글로벌 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그 다음에 신흥국의 금융 불안, 이런 모습이 앞으로 이제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영향의 방향이나 아니면 그 정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국내 재정 지출입니다. 국내 여건 중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은 기본적으로
정부 소비라는 항목, 그 다음에 정부의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라는 항목을 통해서 GDP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재정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민간 소비에도 그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에서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부 소비나 아니면 정부의 고정 투자만으로 최근에는 성장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올해와 내년도의 재정 지출이 어떻게 될까를 판단한다면 계속적으로 재정 지출은 증가폭이 확대가 되면서 경제 성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생각한 부분이 실무 경제하고 관련성이 깊은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 항목의 증가율인데요. 17년도에 6.1, 18년도에 6.4, 19년도에 6.6으로 증가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출 내역들을 좀 판단을 해보면 경제 부문별로 좀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건, 복지, 고용 같은 경우에 크게 증가하고요. 교육 같은 부분에 크게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민간 소비와 상당히 관련이 높습니다. R&D 투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R&D 투자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SOC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건설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 7월 달에 발표한 한국은행 전망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최근에 경제 동향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소비하고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대신에 투자 부분은 일단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년하고 내년 중에도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일단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이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신에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부진하다기보다는 증가율이 내려가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지난해 3.1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2.9, 그 다음에 내년도 2.8이라는 성장률 자체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여전히 우리 경제는 거시경제 여건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GDP 성장을 어느 부분이 주도를 하느냐라는 것을 표현한 건데요. 실제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의 영역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동력이 내수였다라는 뜻인데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크게 높은 수준이었고요. 대신에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수출은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주요 성장률은 거의 내수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내수와 수출이 조금 반반 정도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높아졌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낮추게 되고요. 지난해 크게 마이너스 11% 정도 줄어들었던 서비스 수출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출이 영역이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부문별로 좀 보겠는데요. 아까 민간 소비는 지난해보다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7년도에 2.7%에서 내년도, 금년도 모두
17년도 2.6%에서 2.7%로 증가세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는 쉽게 말하면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번 돈 중에서 얼마나 쓸 것이냐로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소비 심리가 아직은 10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하반기 이후에 기초연금 인상, 그 다음에 아동수당 신설, 공공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서 가계소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고용이 좀 부진한 것과 그 다음에 여전히 가계부채가 높아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부진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세가 지난해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어서 가계소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가계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대출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대출금리 자체도 아직은 완만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 자체가 저희들이 원래 받던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흐름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래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용 부진으로 민간 소비가 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많은데, 저희들 당연히 고용이 부진하면은 가계소득도 줄어들 것이고 심리도 위축될 것이고 소비를 제약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금년 중에는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고용 부진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년 30% 정도의 취업자 수가 는다고 했을 때 비율적으로 보면 1%거든요. 근데 이제 그 30%는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임금 상승률 자체만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1%포인트 이상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자 수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와 비슷할 거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임금 상승이라는 부분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임금 소득 외에 자영업이나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용 부진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것이고, 그렇다면 가계 소비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설비 투자는 지난해 14.6%에서요. 올해 1.2%, 내년도 1.7%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외 투자가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설비를 좀 확장하려는 그게 좀 커졌고요. 거기다가 지난해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크게 늘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감소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는데요. 2, 4분기에 지금 설비 투자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직도 IT 부분에 여전히 투자 수요가 많이 있고, 이 부분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새로 투자 계획들이 시작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정도는 좀 투자가 안 좋은 모습이겠지만 4분기, 3분기, 4분기로 올라갈수록 투자가 회복이 되면서 연간으로는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BIT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투자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5G 같은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고부가가치 설비를 증설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에 대한 수요들도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업들의 계획 변경도 잦고, 그 다음에 어떤 기초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물 생산 투자인데요. 소위 이제 요 부분은 R&D 투자나 아니면 보통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지출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R&D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제조업 부분의 대기업들이 연구 투자 지출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 부분입니다. 아까 재정 지출 말씀드렸는데요. 공공 부분의 R&D 예산 자체가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와 R&D 지출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왜냐하면은 보통 기업들이 R&D 지출을 하는 행태를 보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R&D로 지출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면 R&D도 같이 늘어나고 둔화되면 같이 둔화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 흐름을 보면 크게 늘어났다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 부분에 따라서 R&D 투자도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들은 상당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세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17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하고 달리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SOC 예산이 계속 감축이기 때문에 토목건설 부분은 계속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건설 부분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 15년도, 16년도에 신규 공사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이 부분들이 17년, 18년도에 준공 물량으로 많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신에 새로 시작되는 공사 물량 자체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공사 물량은 좀 크게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면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보면 15년, 16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비주거용 건물도 감소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건설 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통 많이 좀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그 정도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금년도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2 보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일단은 15년, 16년도가 상당히 높았긴 하지만 17년, 18년 같은 경우도 평균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17년보다는 18년도의 공사 물량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면서 어떤 생활 인프라 같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중앙정부의 SOC 예산은 계속 감축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방정부 부분에서는 이 SOC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소폭을 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겠지만 여러 가지 버퍼들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마이너스가 큰 폭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수출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빨간색 상품 수출의 흐름은 기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 세계교육 신장률하고 크게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수출하는 것들이 반도체나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중간재들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의 수요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전체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계속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글로벌 교육 성장률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낮긴 하겠지만 3.5% 정도의 증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리스크 요인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전망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했던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면 경제 전망의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7월 전망을 하면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은 당연히 대외 여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신흥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경제 아니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7월달 경제 전망을 하면서 전제했던 부분들은 지금까지 발표된 보호무역 조치,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그 상호 보복 관세라든지 아니면 앞서 발표된 미국의 철강에 대한 수입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여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성장 전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망의 내용을 다 담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앞으로 좀 더 무역 분쟁이 심화된다거나 아니면 여타국들까지도 무역 분쟁에 확전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좀 영향을 받는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교역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조금 성장률 자체, 그다음 수출을 통해서 성장률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제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 정도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실물 경제의 흐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어떤 일이 있어서 미국이 좀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심리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하방 리스크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기 때문에요. 이 현실화 여부나 아니면 앞으로 전개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망한 수치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요인만 있는 건 아니고요. 플러스 요인도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원래 전망할 당시에는 뭐 가능성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부분은 현실화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플러스 경제 성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개소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대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높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요국들이 재정 정책을 기본적으로 확장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투자에 대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가시게 된다면 세계 경제 자체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황의 변화를 앞으로 10월 전망 때 다시 반영을 하면서 그 현실화된 부분이 전망에 반영되면서 전망 내용도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조금 빨리 갈게요. 고용이 지금 안 좋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폭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좀 낮췄습니다. 근데 방향 자체를 보시면 올라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고용 사항은 조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부문별로 보셨겠지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세 부분 모두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요인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어떤 특정 시점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각각 조금씩 영향이 쇠퇴를 하게 되면 고용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 속도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느리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 플러스 요인을 댈 수 있고요. 정부에서도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반기 이후로는 서비스업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크게 빨리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 속도 자체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올해 제조업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자동차 구조조정 영향도 좀 완화되고 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관련 서비스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부진한 부분도 완화가 되면서 좀 더 취업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관광객은 계속 회복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비스업 자체도 계속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부분인데요. 흐름을 보시면 지금 상반기까지 계속 내려오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오름세로 전환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물가와 관련해서 기사들을 보면 조금 물가에 대해서 조금 우려
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 기본적으로 유가가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공업 제품 부분이나 전기 가스 부분이 마이너스가 축소가 되거나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7월 전망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폭염 때문에 농축수산물 가격도 약간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공공서비스 요금이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과 관련된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부 현실화될 경우에 당연히 플러스 요인 낮은 오름세가 낮아지다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인데요. 경상수지는 당연히 금년하고 내년도에도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 19년도 갈수록 경상수지의 폭 자체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들어서 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의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상품 수지 부분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계속 이어지겠지만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에 따라서 수익 금액도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입차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마이너스 폭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던 17년만큼 이렇게 적자 폭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도 많겠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수요들도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송 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폭이 좀 더 커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GDP 대비 7%까지 갔던 경상수지 흑자폭은 3% 내외의 수준으로, 3%대 후반 수준으로 조금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짧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